경북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3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구 경북 지역 요양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종교,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의 보좌진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미국 내 감염이 확산되자 뉴욕, 일리노이주 등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고 멕시코 국경도 봉쇄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의사가 사흘간 본토 내 신규 확진자가 없다는 당국의 발표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학이 5주 미뤄졌는데도 정부의 지원 대책인 가족 돌봄 휴가는 닷새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은 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온라인 강의 연장에 등록금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일상이 무너졌던 대구는 조심스럽게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147명이 늘어서 총 8,799명이 됐는데 사망자도 2명이 늘어서 이제 104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구와 붙어 있는 경산의 서요양병원에서 3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들이 대다수여서 방역도 치료도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합니다. 경산에는 총 11개의 요양병원이 있는데 앞으로 대구처럼 이곳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영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3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경산시의 서요양병원입니다. 첫 확진자는 이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입니다. A씨는 의심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18일 아침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살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근무를 했답니다. 경상북도는 의료진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요양병원 내에서 감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을 불러온 최초 감염원이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57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의 대실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5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모두 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입소자 3만 3천여 명에 대한 대구시의 전수조사가 87%가량 진행된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192명. 하지만 아직도 4천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아 대량 감염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확진 환자들이 지금 발생해서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에는 멀었습니다. 누그러질 것 같던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요양병원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종교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의 운영을 앞으로 보름간 중단하도록 권고한 건데 권고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시설 폐쇄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운영을 금지한 겁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곧 공개한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되면서 정부는 남은 보름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결정적 시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과 체육,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용과 외출을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여행도 보름간은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도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자체로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외에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지원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면 소비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확진자가 하루 새 5천 명 이상 늘었고 펜스 부통령 이 보좌진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틀 전 캐나다 국경을 사실상 폐쇄한 데 이어서 어제는 멕시코 국경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7,500만 명에게는 자택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미국 상황은 유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LA의 한 성당. 신도가 신부 앞에 차를 세우고 얘기하자 성수를 뿌려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고해성사입니다. We'll respect some social distancing and be able to hear their confessions and offer them absolution and peace.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5천여 명 늘어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40명을 돌파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보좌진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영향을 받습니다. To avoid the loss of potentially tens of thousands of lives, we must enact an immediate stay-at-home order for the state of Illinois.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의 호텔도 영업을 중단합니다. 미 육군은 신병 모집소를 닫았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 국경 이동을 30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Left unchecked, this would cripple our immigration system, overwhelm our healthcare system, and severely damage our national security. 실업자도 급증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0배 늘어 15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자, 그런데 뉴욕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한산해졌습니다. 맨하탄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기도 하죠. 그 바람에 그제 하루 반짝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루 만에 10% 넘게 다시 폭락했습니다. 뉴욕 월가의 표정은 김자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힘겹게 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무너진 건 하루 만입니다. 다우지수는 4.55%나 추락해 다시 2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론 약 4,000포인트, 17.3%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S&P 500 지수도 하루 만에 4%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은 3.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뉴욕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리자 투자 심리 위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Today we're bringing it to 100% of the workforce. These are legal provisions. They will be enforced.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까지 미 국민의 5분의 1이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사이의 석유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제유가 역시 하루 만에 다시 폭락했습니다. 하루 전 23.8% 폭등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6%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29% 폭락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 덕분에 유럽 증시는 반등했지만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국제유가 약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명백하게 바로 이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수긍하기 힘든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고 있죠. 중국 정부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한에 근무하는 한 의사가 이게 사기극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독재 체제를 이용해서 허위 선전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처럼 중국말을 그대로 믿는 주변국들은 방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은 본토 내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湖北当日无新增确诊病例，无新增疑似病例，无现有疑似病例。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해외에서 영유입된 환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新增确诊病例34例，全都为境外输入病例，新增疑似病例23例。3月18号0点至24点，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확진자 0명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폭로가 어제 나왔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의 격리시설에서 퇴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의사가 교도통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우한 시찰에 맞춰 아직 증상이 있어 치료 중인 환자 상당수를 격리해서 해제하고 일부러 숫자를 줄였습니다. 이 의사는 중국이 발표하는 우한의 상황은 사기극이라며 실제 상황을 은폐하면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리도 해외 입국자 방역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다녀온 내국인 6명이 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된 건데 정부는 일단 내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내 입국을 위해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를 체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공항 검역을 거쳐 어제만 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내국인이고 4명은 유럽, 2명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공항 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23명. 검역을 통과해 귀가했다가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경우까지 하면 100명에 육박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자 정부는 내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임시 생활시설도 지정했습니다.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89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약 1000실을 운영할. 입국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다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인력 추가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제 입국한 이란 교민 80명 중 무증상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이 보신 대로 해외 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내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되죠. 확진자가 8만 명이 넘는 중국 그리고 비상 상황이 된 미국은 역시 이런 절차 없이 입국하게 됩니다. 발열 체크 그리고 자가 진단 설문만 하고 앱으로 관리한다는 건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성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곧장 치료시설로 옮겨지고 음성이 나와도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럽 이외 국가로부터 들어온 입국자도 특별 입국 관리가 적용되지만 이렇게 발열 체크에 건강 상태 질문서, 자가 진단 앱 설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무증상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많아 방역망의 허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복기에 지나가서 증상 발현하는 경우가 많겠죠. 검역에서 그 정도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 환자는 더 많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필리핀이나 태국, 아프리카 등지를 다녀온 뒤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자가 진단 앱도 잘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저는 진짜 본인 양심인 것 같아요. 계속 외국에 있다가 들어가지고 한국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들은 자가 격리 회피나 허위 신고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는
처벌 규정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약은 벌써 5주째 미뤄지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대책인 돌봄 휴가는 한 사람당 닷새밖에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5살 아이를 둔 김모 씨는 최근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이미 2주간의 연차는 소진했습니다. 그렇다고 무급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정부로부터 하루 5만 원 지원받는 데 그쳐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딱 누가 봐도 부족하잖아요. 나머지는 노동자, 그러니까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라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 휴가 기간이 짧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방학을 연기한 기간은 5주인데 돌봄 휴가비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5일, 부부 합산해도 10일입니다. 당장 이달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달 초 일주일은 공백이 생깁니다. 아니 방학이 지금 5주인데 어떻게 5일로만 지금 해결을 해요. 그 기간은 어떡하고. 하지만 정부는 돌봄 휴가 지원 규모나 기간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 어떤 중대본 회의에서 가족 돌봄 휴가의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계약까지 버티려던 맞벌이 부모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해외 기업에 취업한 예비 신입사원들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첫 출근도 못해 혹여나 합격이 취소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일본 기업에 취업한 이유이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초조합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언제 출근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어서입니다. 8개월 동안 연수를 받았고 이제 올해 3월 초중순에 입사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예비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합격이 취소될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취업이 취소될까 봐 걱정되고 상황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도 입국 제한 조치로 발이 묶인 국내 취업 예정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가 30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순입니다. 현재 재외 비자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비자 발급 연기 불유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취업 예정자들의 대기 상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별도의 입국 조치 관련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대학생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한 기간이 늘어나고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겠다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도 제한된 수업을 듣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등록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계약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엔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준이 오프라인보다 떨어져 등록금을 그대로 내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교실 안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일주일만 했어도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함도 있고. 연세대와 중앙대 등 서울 일부 대학은 최근 온라인 강의 기간을 2주 연장했습니다. 계획대로면 학생들은 4월에도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연기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연기를 한다는 공지에서 등록금 얘기는 항상 전혀 안 나오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수업뿐 아니라 학교 시설 이용도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대학은 이처럼 체육관 등 다중이용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학교 시설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데 등록금은 그대로 내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계속 지금 체크만 하고 있어요. 울산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일부 대학은 이번 학기를 전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감염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구는 그야말로 멈춘 도시가 됐죠. 텅 빈 거리의 모습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방역은 기본으로 하되 아주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봄을 맞이하고 있는 대구 모습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자가 93명이 증가되어 741명이 증가되어 이달 초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폭증하면서 대구 도심의 동성로에는 인적이 끊기고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20일이 지난 오늘 동성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마스크를 낀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3주 전에 비해 시민들 발길은 늘었습니다. 그때는 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텅 비었던 도로에도 달리는 차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가 있으면은 뭐 지나가는 것도 별로 안 보였죠. 그 정도로 차가 많이 없었어요. 차가 좀 많이 움직이고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 하는 거는 대구 팔공산 자락의 한 DJ. 오랜만에 야외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답답한 심정을 풀어봅니다. 휴식도 잠시. 아직은 장시간 외출이 부담스러워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공기 좋죠. 가슴이 확 트이는 거죠.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더 어떤 스트레스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도 좀 날릴 겸. 대구 시민들은 코로나19 기세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던 이 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소독기를 잡았습니다. 그 역시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며 공포를 떨어버렸습니다. 확진자분들도 결국은 그 완치가 된 후에 사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될 우리 이웃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끊겨 고통받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인의 자체 방역하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소독하고 틈날 때마다 손 씻기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도 철저히 끼고 손을 하루에 막 수시로 손 씻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줄어든 매출 걱정보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 이제 왜냐면 똘똘 뭉쳐서 이 난관을 헤쳐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대구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일상을 잃어버렸던 대구가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차츰차츰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상은 되찾되 방역은 방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창원시는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사상 처음으로 취소하고 올해만큼은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꽃 명소로 소문난 진해 경화역입니다. 따스한 햇볕에 벚꽃이 하나 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벚꽃 명소 주변에는 군항제를 취소하고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올해 군항제를 취소했습니다. 1963년 축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군항제 취소가 지난달 말 발표됐는데도 벚꽃철이 다가오면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자 창원시가 현수막까지 내걸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진해 방문을 간곡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춘객들로 인해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도 올 것 같아. 예?
아무리 못 오라 해도 안 오겠습니까? 군항제에는 해마다 수백만 명이 몰릴 정도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만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원시는 올해만큼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말 내년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오셔서 2배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쌍계사 십리길로 유명한 경남 하동 벚꽃 축제와 서울 여의도 석촌호수 벚꽃 축제 등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이 마스크 업체의 병력을 지원한 국방부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병력 동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하루 수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민간 업체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군 노동력을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켓을 들고 국방부 앞에 선 이 여성.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입니다.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연과 백제약품에 2주 넘게 군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그 군에 간 아이들을 사적인 기업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이들 업체의 마스크 재포장 작업에 투입된 병력은 70여 명.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물류센터에서 이 큰 분량의 마스크들을 2장씩으로 나누는 이 작업하고 재포장을 하는. 장당 130원씩 하루 7억여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추가 고용 대신 군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이들을 등원할 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돈을 써서 그 알바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나요? 한 현직 판사도 SNS에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에 굳이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긴급함과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사역 동원은 불이익한 처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 업체는 물론 공적 마스크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대리게임으로 논란이 됐던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씨가 이번에는 해고자 행세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걸 본인도 인정했는데 문제는 해고자라는 프레임이 경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이 논란의 진위를 짚어드립니다. 류호정 후보의 페이스북입니다. 본인을 20대 여성 해고 노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를 만들다 사직당했다는 점을 거듭 경선에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류 후보는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 행위지만 권고 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류 후보도 지난 10일에는 SNS에 해직이라고 표현했지만 12일에는 권고 사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노조를 만들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노조가 생기기 직전 휴대폰을 빼앗긴 채 대표실 안에서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류 후보는 회사를 떠나며 위로금도 받았습니다. 정의당 공식 SNS에는 정의롭지 않으면 진실하기라도 해라, 정의당 정의 사라진 건가 등 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의당은 게임업계에서는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며 위로금 중 일부는 퇴직금이며 나머지는 신청해 놓은 복직이 이뤄지면 반환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불출마 김의겸 왜 비례 명단에입니다. 예,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불출마 압박을 수용을 해서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어제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있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민주당은 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입니다. 이번 총선에 하도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왔다 사라지고 해서 이 정치부장이 저도 이 정당 이름이 잘 입에 붙진 않는데 이 당 이름이 열린민주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입니다. 어제 비례대표 추천 후보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김 전 대변인 이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에 상가를 샀는데 이게 투기 의혹으로 번져서 결국엔 청와대를 떠났고 지난달 불출마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된 건지 그 사연이 뒷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초에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멈춰질 시간이 된 듯하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뜻을 꺾지 않았고 친조국 정당으로 평가받는 열린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겁니다. TV조선 여당팀과의 통화에서 막판 결심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전 준비도 했습니다. 한다고 믿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기다리고 어제 정상적으로 면접을 받고. 또 오늘 SNS에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형제당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굽이치다 다시 한 바다에서 만날 것이라고 선거 후 합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결국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마음이 어떤 경인지 모르겠지만 바뀌긴 바뀐 거군요. 이분이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데 금배지를 달겠다는 열정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이제 두고 봐야겠고요.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 비례 명단을 보면 유독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에 연루된, 그래서 기소가 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눈에 띕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인 그 당일에 사표를 냈는데 그때 저희 기자들이 청와대에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출마 안 한다, 분명히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표 제출 전후에 청와대는 TV조선 취재진에게 최 전 비서관이 총선 불출마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었는데요.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알고도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이미 일주일 전에 함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의 신분,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금요일 7시까지 엠바고를 걸어주십시오. 조국 비리 연루 의혹으로 기소까지 된 인사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에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최강욱 전 비서관이 열린민주당에 출마한다는 건 저희 김복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진중권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진 전 교수는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잘린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자격 미달 후보 위주로 비례대표 후보로 모아놓았다는 것을 꼬집은 겁니다. 또 김의겸과 손혜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락, 정봉주는 키스미스로 탈락, 최강욱은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유권자 눈치 보지 않는 패자 부활전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깨알같이 비판을 했군요. 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뭐 비슷한 정당 아니냐, 거기에 결국에는 조국 논란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쪽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조국의 부활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사익을 위해서 불법과 탈법을 한 혐의였고 특히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이 고백했듯이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총선 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합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좀 더 두고 보죠.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불출마 김의겸 외 비례 명단에는요. 문심, 조심 앞세워 변칙 입성으로 하겠습니다. 예, 변칙 입성. 예, 이번 총선에서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요. 김종인의 대국민 사과 왜입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요. 김 대표가 회고록을 내는데요. 거기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근데 여야를 오가면서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어서 이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 회고록에 담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죠. 네, 김 전 대표는 책에서 국민에게 2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 한마디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혹평했습니다. 예, 사람을 잘못 봤다. 자, 근데 기사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김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삼성의 마수에 걸려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최순실의 존재를 삼성이 찾아낸 부분에 놀랐다고도 회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로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삼성의 정보력이 참 대단한데 부메랑이 된 측면도 있죠.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고 했고요.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총선 당시에 같이 있었던 일화도 소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나보고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당을 맡아달라고 해놓고선 셀프 공천 논란이 나오자 입을 닫은 채 은근히 그 사태를 즐겼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기사들을 좀 봤는데 이제 김 전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이 모든 게 국민의 선택이었지만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 책임, 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한다. 이런 부분이 저도 눈길이 갔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김종인의 대국민 사과 외는요. 노정객의 만시지탄으로 하겠습니다. 예, 만시지탄, 뒤늦은 후회 이런 뜻이죠.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종말 단계에서 솟구쳐 요격을 피하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도발의 의미를 이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5분과 50분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습니다. 비행거리 약 410km, 고도는 약 50km였습니다. 발사체는 하강하다 다시 고도가 높아지는 풀업 기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판 에이테킴스나 KN-23으로 보입니다. 내륙을 관통을 시험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무기체계가 북한판 에이테킴스만 남아있는데요. 풀업 기동도 하고 저고도로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일과 9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12일 만으로 이달 들어 3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서부전선 대연합부대의 포사격 대항 경기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딴 군사행보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러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악성 댓글의 문제. 인터넷 사회의 병폐였는데요. 네이버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겠다며 댓글 이력을 공개하자 스스로 문제의 댓글을 지우는 댓글 청소회, 작성자 커밍아웃 등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부의 김태훈 기자와 댓글 이력 공개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 단 댓글들을 이제 다 공개하기로 한 이 시점에 과거 댓글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배우 정준 씨의 얘기입니다. 예. 이 정준 씨는 최근 일부 과격한 네티즌들이 자신을 향해 악플을 달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댓글 이력이 공개되면서 정준 씨 역시 2014년부터 일부 정치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정 씨는 황교안 당시 당대표의 단식 기사에 죽기를 각오해라 잘 가 라고 표현하거나 일부 정치 기사에 이 같은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정 씨는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고소당할 처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행인데요. 미래통합당은 정준 씨를 포함한 악플러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 씨는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한 사람의 익명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디로 그냥 국민으로서 댓글을 그냥 단 거예요. 인스타에 정준이라고 있는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자신이 단 댓글 역시 정치적 표현보다는 신상 비방에 가깝다는 점에서 악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지난 19일부터 댓글 이력이 공개가 됐는데 아직 3일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댓글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여파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지난 18일부터 이 본격 시작된 하루 전이죠. 이날부터 댓글 수가 줄고 있는데 네. 이 전주 평일 대비 25%가량 댓글이 감소했습니다. 이 댓글 이력을 공개하기로 한 18일에는 특히 평소보다 자신의 댓글을 본인이 삭제하는 경우도 다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정치 관련 댓글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 12일 26만의 댓글에서 12만까지 어제 기준 12만까지 수직 하락한 모습입니다. 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댓글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댓글 이력 공개에 따른 흑색 선전과 악플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 4자리와 프로필 사진, 댓글 이력을 공개한다지만 앞서 보신 정준 씨처럼 유명인이 아니라면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상 반쪽짜리 실명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또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적이 있죠. 예. 이 지난 2012년 8월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재판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될 헌법적 가치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이른바 악플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전면적인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이고 이번 반쪽짜리 실명제가 악플 근절에 역부족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죠.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물이 들어차고 배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치는 그 순간 선상에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살기 위해 떠나려던 동료들은 발길을 돌려서 하모니를 만들죠.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선율은 아비규환을 맞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였을 겁니다. 같은 선율이 얼마 전 사재기가 일어난 미국의 한 마트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텅 빈 화장지 진열대 앞에서 두 바이올리니스트는 구명조끼를 입고 연주했습니다. 당장 울음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났고 희망과 웃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재능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빛나곤 하죠. 미국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가 자신의 노래인 I Will Survive를 부르면서 손 씻는 영상을 올리자 다른 가수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 씻기 송에 너도 나도 동참하고 또 축구 선수들은 손을 씻으면서 휴지나 축구공을 20초간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튕기는 스테이 앳 홈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 잘 씻고 집에 머무르라는 기본 예방법이 스타의 재능으로 재가공되면서 유쾌하게 퍼지는 겁니다. 이 재능 기부 꼭 스타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약간 코로나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이 마음을 품은 대구의 중학생들은 배운 코딩법을 코로나 정보를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특별한 솜씨가 없더라도 할머니와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귀엽고 예쁜 기부도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내놓은 작은 재주가 누군가의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심리적 방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코로나 예방 챌린지였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상주가 25.2도, 서울은 19.5도까지 올랐는데요.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이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따뜻하겠는데요.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중부 지역 서울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약간 덥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2도, 대구는 20도로 예상됩니다. 이 오후에는 봄 햇살이 가득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까지는 중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오전까지는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가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비가 좀 길게 오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날이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